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내일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일괄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여야 대치는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한 접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은 어렵지만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28,500명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방 수권 법안에 미국 상하원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규모 폭력 시위 주도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는 최근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착수 움직임에 잦은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타계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고인이 세운 아주대병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전 대우그룹 임직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고인은 충남 태안군에 마련된 선영에 안정됩니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심이 깊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내일 본회의 열고 선거법, 공수처 법안 등등 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긴 합니다만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공수처 같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일괄 상정과 또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만은 합의 처리하기 위해 미뤄두었지만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했다면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에게 이런 뜻을 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소리를 높여가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농성을 거두시고 협상을 진두지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장애 집회도 제발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 정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한국당은 당연히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막아서겠죠.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이 나는 만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3, 4일씩 짧게 잡아 다음 회기 때 곧장 표결에 붙인다는 전략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7일인데요. 이전에는 반드시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에선 아직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오늘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선거법 본회의 상정과 후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무기한 농성에 나선 한국당도 절치부심하고 있을 텐데 오늘 오전에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한국당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속이 부글부글 끓겠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한국당은 대여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요. 의원 10여 명이 함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도 그 자리에서 열었는데 예산안 날치기는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도 날치게 하겠다는 예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 맞추기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과 이중대 정당들이 공수처와 의석수를 맞바꾸는 최악의 밀실 거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며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각오인데요. 실제로 어제 지도부와 중진의원 회의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협상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산안처럼 일방적으로 다 내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최대한 실익을 끌어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서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 전술을, 또 한국당은 민주당의 위장 대화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한 번의 큰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는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대규모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최근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그동안 조사를 일체 거부해 왔었는데요. 최근 경찰이 강제 조사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 오늘은 경찰 소환에 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폭력 시위 혐의를 비롯해 내란 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등 모두 6가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가로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4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에게 폭력 시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또 같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 내란 선동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집회 현장에서 불법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 품법을 어긴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오늘은 폭력 시위에 관해서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조만간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는데요. 전 목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수사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자신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CCTV의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피해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 선고 결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한 뒤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나 심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곰탕집의 CCTV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한 사건이었는데요. 자, 대법원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유지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여성과 엇갈려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는데 분량이 약 1.3초에 불과합니다. 또 A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까지 되자 A씨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기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데 하급심은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9일 타계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고인이 세운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의 마지막 사장이었던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이 조사를 낭독했고
손병두 전 정경련 상근부회장이 추도사를 통해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정재계 인사를 포함해서 8,000명이 넘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고인은 충남 태안군에 마련된 선영에 안장됩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응책을 협의하자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미국은 유연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년 만에 소집한 유엔 안보리 회의. 의장국인 미국의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도발은 북한에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며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협상에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대담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is agreement. We are prepared to be flexible in how we approach this matter.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진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 조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 북미 대화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국으로 참석한 조현 유엔 대사는 북한에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trongly urge the DPRK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main meaningfully engaged in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회의에 앞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오찬 회동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막고 외교적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전격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압박과 대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만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관련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말폭탄이 오가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5일쯤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2주 앞둔 시점입니다. 북미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판문점 접촉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The window is still open, but the North Koreans should not miss this opportunity.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돼 막바지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비건 대표의 방한은 넉 달 만입니다. 지난 8월 당시 러시아 대사 내정서를 일축하고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접촉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Regarding the restart of those negotiations, we are prepared to engage as soon as we hear from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연말이 다가오자 북한은 고위급 인사들이 연일 릴레이 성명을 내며 대미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정상 간 관계를 강조하는 등 대화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는 분석 속에 미국과 막판 조율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현지 시각 11일 738억 달러 규모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찬석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넘겨받게 될 미 상원은 다음 주 주말 무렵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상원 가결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농업행정,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농정의 핵심입니다. 사례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소와 반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의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 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네,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자유한국당이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의 극강의 대치 속에 오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당 농성장 앞에 바닥에 보면은 나를 밟고 가라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일 본회의 열어서 이 법안들 일괄 상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밟고 갈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예. 피해 가시겠죠. 피해 갈까요? 네, 예. 피해 간다는 게 뭐 처리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뭐 회의장이 이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곳에 장소로 옮겨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물리적으로 끝까지 막아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뭐 지정 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러 예.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하기 어렵죠. 입장 자체를. 상징적인 저 표현이 굉장히 예. 이제 강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읽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의 이런 행보는 다분히 좀 대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내용. 예, 어차피 뭐 패스트트랙 그 법안 같은 것들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건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단식투쟁 경우도 그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잠재우는 그런 그 목적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단식 풀고 나서 뭐 당 쇄신 차원에서 당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결국 뭐 친한계 위주로 좀 결국 해서 그것도 논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의식을 해서 이번에도 그 고비를 좀 한번 넘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이 뭐 처리 막기는 어렵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내 메시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면은 한국당 제외하고 4+1 협의체 위력을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이게 통과되는 건데 뾰족한 방법도 없는 이런 상황 아닐까요? 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럼 민주당은 4+1하고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법안들 통과시킬 겁니다. 이건 뭐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협상 안 하고 계속 국회 보이콧하고 단식 투쟁하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관성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멈추질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사실은 현명한 대처 방법은 그동안에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협상도 지금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난번처럼 예산안 통과 직전에 신임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당선이 됐잖아요.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가서 4+1 협의체하고 같이 협상해서 원내 3당 간에 협상을 했었죠. 원내 3당 간 협상해서 필리버스터 태워져 있는 거 일단 지정하는 거 취소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거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겠다 약속 받아왔잖아요. 당내 들어간 다음에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협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틀어막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오히려 대표가 열어줘야 되는데. 네, 열어주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협상의 여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4+1 협의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근데 그런 것조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마디로 전략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등 해서 한국당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이제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당은 이제 주말에 또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막을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예.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뭐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예. 협상력에 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없잖아 근데 뭐 있는데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를 심재철 지금 신임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 예. 제가 보기에 책임의 거의 95% 이상은 김성환 평론가도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책임이죠. 예. 예, 그때 뭐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다 지금 뭐 사실은 발로 걷어찬 그런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뭐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제가 보기에는 서로 지금 이제 지지층 그 예.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물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접촉을 좀 하고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그 입장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은 할 거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4+1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안도 그렇고 공수처 안도 그렇고 초기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했던 안하고는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사실은 뭐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용을 그리려다 거의 뭐 지금 지렁이가 된 격인 것 같아요. 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뭐 의석 비율도 그렇고요. 예. 뭐 225대 75 그것도 뭐 대거 후퇴를 했죠. 또 뭐 그나마 이제 했다는 게 이제 준연동형 그걸 이제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런 정도면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극력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그런 정도다. 예. 그리고 공수처 안도 초기 뭐 백혜련 안으로부터 좀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진 예. 그런 안쪽으로 통합안이 이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역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극력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없다. 들어와서 일단 협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밑 접촉을 상당히 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추정을 하고 있을 합니다. 것이다. 네.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물밑 접촉은 계속 네, 하고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저는 물밑 접촉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럴 만한 상황도 못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황교안 대표가 아예 딱 벼랑 끝에 서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실리를 잃더라도 명분만은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해 4월 태워졌을 때요. 그때 패스트트랙에 올린 정당들도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예.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마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계속 협상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갖다 놓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취했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그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조차 지금 걷어찼던 거 아니에요. 계속 그 패스트트랙 국면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조국 사태 겪으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지 못해서 결국 지지율도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버린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지금 취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공수처 협상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좌파 정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독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선거제 협상을 선거제를 저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어떻게 또 협상에 들어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답답해요. 제가 볼 그렇군요. 때는. 문희상 의장 결단하에 내일 본회의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정말 처리가 될지 굉장히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이 법안 가운데 선거법, 내년 총선 룰을 결정하는 이런 법안인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한국당이 공천 그 4대 분야 부적격자 원천 배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 채용, 병역, 국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대상,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 출산 등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들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것입니다. 지금 조국형 범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잡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통과할 사람이 많을까요? 글쎄요, 이게 엄격한 건가요? 뭐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예. 만족해 할까요? 이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 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검증 예. 논란 많이 겪었고 다 기억하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원칙을 공약을 했는데 그건 못 지켜서 논란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7대 원칙을 다시 또 정립을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켜갖고 계속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걸 다 또 채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요. 당연히 그럴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물갈이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번에 예. 기준 제시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숫자라도 9대 원칙.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7대 원칙 했는데 우리는 플러스 2 더해서 예. 더 엄격하겠다, 하게 차별을 가겠다라고 하려면 그 정도는 했어야 된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예. 거고 이 지금 4대 원칙 제시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 역시 또 흐지부지 잘 안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예. 이 원칙은 사실은 기본이 돼야 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런 하자 요인을 좀 이렇게 배제하는 이런 정도로 가지고 만족해 하지는 예.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보다는 역시 얼마나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예. 정말 그 질적인 변화를 이제 꾀할 것이냐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방점을 둬야 될 것이다. 그런 예.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많이 미달한 사실은 이번에 원칙 제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지금 뭐 공천 기준 얘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도 한국당에서 끌고 왔습니다만은 뭐 입시도 들어가 있고 뭐 병역 국적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봐서 그렇다면은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 황교안 대표도 자유롭지 마찬가지고. 못하죠. 병역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예. 상황이고 그리고 아들 취업 청탁, 취업 비리 문제도 또 여전히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공평하게 이걸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예. 근데 사실 공천 과정에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가점을 주고 감점을 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께 일종의 다음번 총선은 우리가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영입하고 또 공천에 적합한 사람으로 뭐 다음번에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틀을 좀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물갈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로운 걸 찾아보니까 자유한국당 공천 기준하고 민주당 공천 기준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 기준이 굉장히 뭐 혁신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내용은 비슷하다. 내용은 거의 예.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조국형 뭘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우리는 이런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하려고 하는 전략을 좀 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예. 이 부분이 문제고요. 과연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가 이걸 누가 확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삐끗하게 잠깐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뭐 친황하고 예. 비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배제한다는 방침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막말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 한국당에 꽤 있습니다. 네. 이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소리로 또 들리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게 실천이 될까요? 이것도 선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사실 고무줄 기준이 될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막말의 그 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예.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그거를? 네. 예,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자의적 사실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충분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거고 예. 저는 이거 딱 듣는 순간
홍준표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또 사람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우려를 지금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어제 한국당이 공교롭게도 이제 갑질 논란, 지난번에 영입 대상 1호로 황교안 대표가 귀한 분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가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한 입당을 허가를 했습니다. 입당하고 공천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물론 별개의 문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공천을 주는 거하고 입당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당원이 됐다고 해서 다 공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귀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영입 1호 대상으로 꼽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영입을 취소한 사람인데 자유한국당에 여전히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지금 당원이 된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에 관해서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공천에 관한 기준을 발표를 하더라도 이게 다 묻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도신형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김세현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을 때 그때 그럼 김세현 원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당직으로 쓰겠다든가 아니면은 이번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으로 오히려 영입했을 때 느끼는 국민적 어떤 이 신선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 일단은 국민의 눈에 뭔가 공정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다른 데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준을 갖다 대도 결국 황교안 대표가 사심으로 공천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선고받았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청렴성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공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제 새겨보면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요. 자, 다음 차기 총리 인선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쪽으로 급히 방향이 좀 틀린 모습이고 청와대 이미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가요, 이러면? 이 원래 시나리오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종로 출마설이 돌았을 때 기억나시죠? 종로로 이사하고 그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정세균 전 의장이 쉽게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임종석 실장이 가지 않겠느냐. 라는 설이 그때 여의도에 상당히 돌았어요. 근데 원래 그런데 결국은 그럼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는 얘기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회의장을 하신 분께서 국무총리로 간다? 내각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 이게 그렇습니다. 보인다. 그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우리가 내각제 국가라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내각제 국가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세균 전 의장 입장에서는 저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여전히 이분도 대권에 관심도 있으시다고 하고 하니까 대권으로 가는 한 그 과정에서 총리를 하고 대권으로 가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일단 논의는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이번 총리 인선 어느 때보다 좀 예측이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본 입장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계속 하시겠다. 그런 의사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지금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후임 인사에 관해서 정확한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검증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이낙연 총리 유임설 총리 유임이 굉장히 더 가능성이 높다. 바람직할 거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일단 우상호 의원은 정세균 의원 본인 자체는 여전히 그 출마를 더 원한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김진표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유효한 얘기하고 거다.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망에 올라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물망에 올려놓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뭐 언론의 검증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청와대가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올라오는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왜 이렇게 빈약한 느낌이 들까? 너무 옛날 인물들이 네, 계속 그런 도돌이표로 나온다 이런 말씀.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 예측 자꾸 나오는 가능한, 것. 그러니까 그러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뭔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예.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진보 개혁 세력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청와대가 좀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김진표 의원이 과거에 뭐 관료 시절 어떻게 했고, 뭐 종교인 과세에 반대했고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진보 개혁 세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후퇴하고 있구나. 집권 후반기에 개혁성을 잃고 오히려 더 반격적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계속 개혁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물이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꾸려갈 사람, 그리고 좀 국정 운영도 좀 안정적으로 할 사람,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 좀 그런 쪽에 키워드를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자꾸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뭐 이해하지 않는 건 아닌데 꼭 그런 경륜만 있어야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또 등치시키는 것도 또한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뭐 하다못해 지금 386 용태론도 나오는데 당내 386 의원을 그냥 파격 발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총리가 경제를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잘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과거 우리가 전례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되 뭔가 좀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총리 인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좀 청와대가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정치 9단, 이제 10단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총리 유임 가능성이 높다, 바람직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의장으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고는 이제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낙연 총리 역시 정치권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히 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복귀하신 다음에 어디로 출마하실지 또는 뭐 비례대표로 나가고 뭐 전국 선거를 이끌게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뭐 그런 측면에서의 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좀 반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총리 인선까지 고민이 굉장히 깊은 이런 상황일 텐데요.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청와대에 근무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이 넘게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과잉 해석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3년 사이에 평균 약 3억 정도, 상승률로 보면 40%고요. 이게 전현직 참모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상위 10명만 보면 평균 10억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 기간에 집을 사서 뭐 투기를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국민 박탈감, 서민들의 박탈감은 큰 건 또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하는 국민과의 대화 때 문재인 대통령의 한 발언에 지금 경실련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요. 저는 뭐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견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그 비판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2천조 원이 뛰었다 이렇게 그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발표한 걸 보니까 때리는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근데 그것을 비판하는 수단과 도구는 전 좀 약간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그러니까 그 재산공개 대상인 거죠. 그중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입니다. 아파트 가격,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조사하면요 평균 내면 몇 억씩 다 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굳이 강남에만 갖고 있다고 해서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할 때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선정을 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재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결과가 뻔한 결과를 지금 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상위 10명이 9억 3천만 원이 증가했고 상위 1명이 43억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가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마치 이렇게 다 공평하게 이 얘기를 해버리 평균을 내버리면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비판하는 건 좋긴 한데 그 이게 과연 그 비판에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는 회의적인 그래서 아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실련 관계자 전화를 연결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투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부동산이 안정됐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굉장히 잘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상황 제대로 알고 있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가장 그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다라는 지적이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강남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뭐 제가 보기엔 노무현 전 정부 시절 이상으로 아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 말까지 가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전국 평균을 보면 별로 안 올랐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다라고 지금 이분들은 지적을 하는 거고 저는 온당한 지적을 좀 한 거다. 뭐 2천조 이건 약간 좀 부풀린 감은 없잖아 있을지 몰라도 어찌됐건 문제점을 분명하게 제기한 것은 맞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각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김수현 이제 전 그 정책실장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뭐 제일 많이 비율로 따지면 많이 올랐다고 과천에.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동안에 뭐 했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거 정말 뼈 아프게 받아들여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수현 실장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 없다 이런 얘기에서 좀 비판이 있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지 이 전현직 정책실장 3명을 합하면 25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금액을 자꾸 말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는나 정부여나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이제 안정돼 가고 있다, 대책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좀 괴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느냐, 지금 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들은 내놓고 있는데 집값은 더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실련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맥락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렇게 핀셋 규제라고 해서 일부 지역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거나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보유세 좀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 거 OECD에 비해서 아직 턱없이 우리가 낮거든요. 그런 건 대책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대책을 실제로 실현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디까지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경실련은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동안에 많은 주장을 해왔다.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좀 때려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그걸 자각하지 못하거나 너무 정치적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룬다면 이번 기회에 정책을 좀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선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선정적인 방식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그 때리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마구 때리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천조 원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청와대,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나간 사람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만큼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뭐 합리적인 어떤 조사 방법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국토부랑 경실련 입장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이런 자리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진단이 정확해야 정책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논란의 당사자들은 역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두 사람의 맞짱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피의자 신분으로 얼마든지 소환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통해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일일 수 있다. 일단 오해를 받기 싫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하명 수사를 받은 기관, 울산경찰청의 책임자가 전혀 모르는 하명 수사 가능합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입촉된 첩보가 다시 울산청으로 넘어오는데 한 달 넘게 걸렸더라고요. 그 하명 수사, 청와대 하명이라는 첩보가 한 달 넘게 걸리는 그 반나절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명 수사라면? 죄를 지은 사람을 봐줄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샅샅이 뒤졌잖아요. 지능수사태를 총동원해가지고요. 그렇게 1년 이상이 넘게 뒤졌는데 김기현이가 죄지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못 찾았고 그래서 입건 자체를 못한 사람이 김기현 주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계속 피의사실 공표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그랬다 기각당하고 하면서 선거 내내 그걸 울고먹었잖아요. 그래 정치 생명을 끊어놓았잖아요. 아니 그런 다음에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것 때문에 내가 보류했다고요? 야 정말 참 대단한 궤변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하명 수사냐 토착비리 근절 수사냐 지금 두 사람의 첨예한 그 대립되는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황운하 청장 이야기부터 좀 보면 난 오히려 배려를 했다 선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시에 그 수사 책임자인데 내가 모르는 하명 수사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 하명 수사 없었고 예.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봐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경찰청장이 봐줄 권한도 있느냐. 예, 그리고 하명 수사 아니었다면 그렇게 그 선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를 하면서 경찰 쪽에서 또 이 정보 수집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슈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겠느냐. 이제 그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전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본인이 그때 뭐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그 투차는 사실 결과적으로 좀 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나중에 결국 이제 다 무혐의로 밝혀진 그런 이슈들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고 어찌됐건 경찰이 그때 상당히 개입했다라고 보는.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김기현 전 시장은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다음에 정치 생명 끊어놓는 것 때문에 보류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뭐 궤변이다 이렇게 굉장히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근데 저는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일도 양단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김기현 시장은 두 가지를 좀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기현 시장은 내년 총선에 나올 의사가 있는지 혹시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기현 시장
측근과 관련해서 지금 동생, 형 그리고 이제 처이종 사촌 이렇게 이제 관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생과 형이 그러니까 3월 16일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압수수색 들어갈 무렵에 황운하 총장이 청장이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서 끝나겠다. 선거에 영향 안 미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여전히 울산 지역신문 보도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왜 형하고 동생이 도피합니까? 도피한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기현 전 시장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2017년 8월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요. 2017년 10월에 황 청장이 부임하자마자 토착비리 수사하겠다,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미 동생의 용역계약서 30억 원 쓴 문제하고 처이종 사촌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 후원금 쪼개기 문제에 대해서 수사 이미 들어갔어요. 검찰도 그때 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첩돼서 수사 들어간 거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16일 날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박기성 비서실장실을 압수수색했던 거였어요. 그게 첩보가 이첩되고 난 다음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무혐의 난 거는 그 앞에 있는 것 두 가지고 정치 후원금 쪼개기는 이거는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이건 사건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한꺼번에 해주셨고요. 묶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지금 수사 어제 이제 가족 관련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유재수 감찰무마건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화명수 사건으로 또 조사를 앞둔 이런 상황인데 어제 또 역시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두 건 청와대 관련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그렇고 이인걸 특감반장도 그렇고 조국 전 수석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선택이 남은 거죠. 독박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이제 여러 명의 지금 진술자들이 한 진술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검찰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공식 라인으로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 공식 직위에 있었던 조국 전 수석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다 본인이 감당해 낼 건지 아니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본인이 관련이 안 됐으면 관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무죄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실제로 그 당시에 자기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 떠안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입을 좀 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긴 합니다. 좀 달리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가 택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계열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형 택시 카카오티 벤티 100여 대의 시험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타다와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둘 다 대형 차량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 카카오 대형 택시가 조금 더 쌉니다. 기본료 4,000원으로 중형 택시 수준인데 다만 수요가 몰릴 때 적용하는 이 탄력 요금제는 타다보다 높은 최대 2배까지 적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역시 택시 면허 여부입니다. 타다는 쉽게 말해서 기사까지 딸린 렌터카라면 카카오 대형 택시는 택시 회사로부터 직접 택시 면허를 사들여서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합니다. 9개 업체를 인수해서 890여 개의 택시 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택시 업계 반발도 줄일 수 있고 또 운송사업에 면허 없이 무임승차한다는 편법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00대 남짓 시험 운영이지만 이 파급력에 관심이 가는 이유 업계 1위 카카오티 앱과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이 택시를 부를 때 카카오 대형 택시가 먼저 팝업으로 뜨게 되는데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시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만 타다와 마찬가지로 의문은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함께하지 않은 단순한 브랜드 택시가 아니냐는 건데
이 택시와 다른 운송 방식, 그러니까 플랫폼 운송 사업은 기존 소비자 불만 요소를 없애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 선택을 받는 걸 목표로 합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랩이 그중 하나인데 타기 전 가격이 정해져서 바가지 우려가 없습니다.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막히는 길로 가더라도 적어도 비용 측면에서는 마음 상할 일이 없고 그만큼 소비자 편익을 높여주는 거죠. 다만 이 카카오도 과거 카풀 사업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운송업으로 공유경제 등의 혁신 실현이 가능하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택시 관련된 논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유휴 자본을 또는 유휴 시설 또는 유휴 자원을 우리가 환경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유효하게 같이 활용을 하자는,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취지에 찬성한다면 그 다음 스텝의 논쟁은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택시는 일체의 공유경제, 공유 차량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카카오 대형 택시가 택시비 인하를 견인할 수 있느냐, 이 또한 미지수입니다. 이 기존 법인 택시 그리고 업체, 기사에서 이제는 법인 택시 업체, 기사, 거기에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식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폭증하거나 아니면 가격 인상이 없는 한 각자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운 겨울 늦은 밤 이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정말 난감합니다. 특히 기본료 수준의 이 가까운 거리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무리 택시를 불러도 응답은 없는데요. 카카오의 이 택시 업계 진출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승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을지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건당국이 오늘 오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 성분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 부처별 대응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검출된 의심 성분 중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은 없었고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 용매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증 폐질환 환자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팔려면 반드시 담뱃값에 흡연 경고와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최근 일본계 기업인 JTI 코리아가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넣지 않았다가 전량 회수 등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문제가 된 담배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본계 담배 기업 JTI 코리아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4종 가운데 메비우스와 카메르 담배값에서 청소년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빠뜨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문구를 넣어 다시 판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JTI 측은 곧바로 시정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서울 곳곳에서 버젓이 경고 문구가 빠진 담배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편의점주는 JTI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해당 제품이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몰랐었거든요. 아직 담배 업체에서는 공문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었고 평상시에 팔던 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부 편의점에서는 담배값이 아닌 포장 비닐 위에 임시로 경고 스티커를 붙인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시정 명령의 취지와는 달리 JTI 측이 전량 수거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담배값 뒷면의 원칙을 따라라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담배값에 붙이는 거가 원칙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JTI 측은 소매점이 워낙 많다 보니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고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경고 문구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거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모형 주가 연계증권 ELS를 담은 신탁, 즉 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로 한정한 가운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배수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상품은 은행 판매가 허용됩니다.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인 37조 원에서 40조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제 강원도 정선 백석봉 구그림에서 난 산불이 1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15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산림 2헥타르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가까스로 당선 무효는 피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심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돈 수십억 원을 개인 소송 비용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조 명예회장 부자와 효성그룹 임원 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지난 2013년부터 탈세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회사 자문 변호인단을 개인 변호에 동원하고 회사 돈으로 수십억 원대 비용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년째 장기 호황을 누려온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보다 낮은 2%로 내다봤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 연준은 성명에서 가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기업 고정 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동결 결정은 미 경제가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를 견뎌내면서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미 연준은 내년에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We think our policy rate is appropriate and will remain appropriate as long as incoming data are broadly in keeping with our outlook. 향후 금리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 17명 위원 중 13명이 내년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미 연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보다 낮지만 미 의회가 추정한 잠재 성장률 2%와 같은 수준입니다. 내년 미국 경기의 연착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의 역풍과 대선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스웨덴의 16살 여성 환경운동가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이 지난 1927년부터 선정해온 올해의 인물 수상자 가운데 역대 최연소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올해의 인물 선정 사상 최연소입니다. 타임은 선정 이후로 인류가 유일한 보금자리와 맺는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파편화된 세계의 배경과 국경을 초월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툰베리는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습니다. 툰베리가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My name is Greta Thunberg. I'm 16 years old and I'm from Sweden. And every Friday I am school striking for the climate outside the Swedish Parliament alongside hundreds of thousands of other children from all around the world. 툰베리는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We need to focus every inch of our being on climate change. Because if we fail to do so, then all our achievements and progress have been for nothing.
툰베리의 작은 시작은 1년여 만인 올해 9월 20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기후변화 시위 참가자가 400만 명으로 불어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툰베리는 자신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데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기후변화운동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구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동아시아 챔피언십 경기가 있었는데 이 축구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면 왜 손흥민 선수 안 나왔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회인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동아시아 4나라가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원래는 한중일 그리고 북한이 출전하는 대회인데 이번에 북한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남자부에서는 홍콩, 여자부에서는 타이완이 대신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FIFA가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한창 시즌 중인 유럽파는 차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도 K리그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K리그 선수, 그러니까 국내파 위주로 이제 선발이 됐는데 어제 홍콩과 2대0이었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조금 찜찜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FIFA 랭킹이 41위고 홍콩이 139위입니다. 거의 100위 차이가 나는데 전력 차가 당연히 크고요. 당연히 홍콩은 밀집 수비로 나왔습니다. 원톱 공격수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2겹, 3겹 이렇게 수비벽을 쌓았는데요. 다행히 세트피스에서 2골이 나오면서 승점 3점은 챙겼습니다. 득점 장면을 먼저 보시죠. 전반을 거의 득점 없이 마칠 뻔했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 다행히 황인범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김보경이 왼발로 차는 척하면서 빠졌고 황인범이 오른발로 절묘하게 감아차면서 홍콩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 황인범 선수가 최근 대표팀 경기에서 극심한 부진으로 팬들의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도 후반 막판이 돼서야 나왔는데요. 이 코너킥 상황에서 김보경의 헤딩 패스를 나상호가 다시 헤딩슛으로 연결했습니다. 상대가 밀집 수비로 나서는 상황에서는 역시 이 세트피스로 공략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 골을 넣은 선수 중에 나상호 선수도 그렇지만 이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 정말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벤투에서 왜 저 선수를 계속 쓰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수준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로 조금 마음에 그래도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대표팀 경기에서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좀처럼 라인업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 벤투 감독의 스타일과 맞물리면서 축구 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벤투의 황태자라 이렇게 꼽히는 두 선수들인데 이 황인범과 나상호 선수가 96년생 동갑내기고 대표팀에서도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입니다. 이 어제 두 선수가 나란히 골을 넣으면서 팀 동료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예전에 김영권 선수도 그랬지만 이 몇 경기 잘하면 또 여론이 확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힘을 좀 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황인범 선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개최국 팀이 우승을 하지 못했던 징크스를 깨기 위해 서로 많은 말들을 하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전, 일본전 더 갈수록 더 경기력도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 충분히 홈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황인범 선수 이 인터뷰 장면도 좀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웃을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자 아쉬운 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골 경기 내용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느낌이 좀 듭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어제 볼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81%였거든요. 패스는 801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홍콩을 몰아붙였지만 정말 답답한 경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쓰는 약체를 상대로 이런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좀 창의적인 전술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측면 돌파도 번번이 수비수들의 발에 걸렸고 이 크로스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서로 사인도 좀 안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세트피스로 두 골을 뽑아내긴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필드골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죠. 800개가 넘는 패스를 했는데 필드골이 없었다는 점은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800개가 넘는 패스 이거 세기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벤투 감독이 그동안 이제 벤투 감독의 축구 철학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점유율 축구입니다. 점유율 축구인데 월드컵 예선 때도 그랬고 약체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 점유율 축구 좀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이 점유율 축구라는 뜻이 일단 볼을 좀 오래 소유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구가 되겠는데 예전에
스페인이 세계 최강 자리를 지킬 때 이 티키타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재미를 굉장히 봤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는 워낙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개인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무조건 점유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간을 이용하는 이 효율적인 축구가 더 대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이죠. 토트넘이 대표적입니다. 한두 번의 패스로 순식간에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런 축구 스타일인데요. 불필요한 패스를 최소화하는 전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표팀은 세밀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패스 횟수와 점유율에도 이 생산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북한과 레바논을 상대로 득점 없이 무승부에 그친 뭐 이런 경기를 보셨듯이 같은 문제점이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술 자체도 브라질을 상대할 때나 뭐 홍콩을 상대할 때나 다른 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답답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술에 좀 유연성이 있었으면 네.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동아시안컵 그 대회 결과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대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나갔으니까 우승컵을 들면 좋을 텐데 전망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남자 대표팀이 우승하면 3회 연속 우승인데요. 답답하긴 했지만 어쨌든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겼고 15일에는 중국 그리고 18일에는 일본을 차례로 만납니다. 뭐 거의 일본과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상입니다. 이미 김신욱, 이용, 홍철 이런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김승대 선수가 상대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갈비뼈 골절이 됐죠. 그래서 대표팀에서 중도 하차가 확정이 됐습니다. 더구나 두 번째 상대인 중국은 워낙 거친 경기를 하는 팀으로 유명한데 김승대 대신 원톱으로 나설 이정엽 선수가 좀 진가를 발휘해 줘야겠고 어제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던 김보경과 문선민도 K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할 시점입니다. 네, 어제 김승대 선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데 쾌유를 좀 기원합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고농도 미세먼지는 날씨가 추워지자마자 말끔하게 거쳤습니다. 겨울철 4만 4온이 이제는 4만 3위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지만 이렇게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만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복병이 숨어 있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지역에는 내일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면서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산간,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평소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가 7도, 부산 9도 등으로 영상권으로 오르겠지만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이 낮아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밤부터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풀리겠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상황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